이행강직은 보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이죠. 핵심 포인트는 요겁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위반했을 지가 가장 먼저 위반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건폐율, 먼저 이행강제금. 자, 첫 번째 뭐죠? 허가 위반, 즉 건폐율 위반. 이게 뭐죠? 건폐율 초과죠. 용적률 초과, 용적률 위반. 그 다음에 허가 안 받았어요? 허가 위반. 신고 안 했어요? 신고 위반. 요거죠. 네 가지죠. 요거에 거의 뭐 99%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거 해도 거의. 자, 1제곱미터의 시가 표준액 몇 프로? 50%에다가 곱하기 뭐죠? 위반 면적에다가 곱하기 또 대통령령으로 구하는 면적 있죠? 요거 면적. 요것이 이제 요거죠. 첫 번째 건폐율이면은 얼마죠? 건폐율이면은 건폐율 80% 곱하기 요 80%죠. 80%. 용적률은 90%. 허가는 100%. 신고는 또 70%까지. 그죠? 또 있어요. 또 곱하기 또 하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또 2분의 1 범위 내에서 더한다는 거죠. 2분의 1 범위 내에서 횟수도 5회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그죠? 예, 횟수 면적 또 있잖아요. 더 하자면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명해버리면 헷갈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고, 여러분들 그 책 보시면 150페이지 있죠? 보시면 거기 이제 1번과 2번 기억, 니은, 니은까지 읽어주시면 그냥. 그래서 방금 3번이 나오죠, 그죠? 1회, 2회 이내, 한 번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1회, 2회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부가 징수하는데, 4번 요거예요.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등은 그 부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 횟수도 5회 이내 범위 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5번 같은 경우는 영리 목적, 상습적 위반 등일 때는 오히려 50% 법원에서 가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읽어보시면 특히 9번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반드시 징수를 한다는 것, 여기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읽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각각 좀 풀어보시면 문제가 두 문제가 있습니다. 9번 이행강제금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밑에, 그렇죠? 지방세회 수익금의 징수 등하는 법률에 따라 징수를 한다. 맞죠? 2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에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한다 해야 맞는 거죠. 답 2번 틀렸죠? 3번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2분의 1 법원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고요. 4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한다는, 징수한다는 등등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해야 되고, 5번 건축물이 건폐율 초과 1제곱미터 시가 표준액 100분의 50 곱하기 위반 면적 곱하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몇 프로죠? 건폐율이니까 80%죠. 요거 숫자도 잘 바꿔냅니다. 그거 알아주시고요. 자, 하는 김에 하나 더 봅시다. 10번 이행강제금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시정명령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한다. 2번 상습적 위반 영리 목적은 50%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가 있고, 3번 1년에 몇 번? 1년에 2회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고요. 4번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횟수도 몇 회? 5회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 그러면 5번에 용적률 초과 몇 프로 얘는요?
90%,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1제곱미터의 시가 표준액 100분의 10이 아니죠? 100분의 50 곱하기 위반 면적 곱하기 100분의 90이죠. 그죠? 하여튼 간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건축 전문위원회는 솔직히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가끔 가다가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제 풀면서 체크할게요. 그냥. 먼저 이제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일단은 들어보세요. 자, 먼저 건축 관계자가 있고, 요거는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관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 기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인근 주민이 있는데 이들끼리의 분쟁을 좀 조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서 놓고 이렇게 건축 관계자와 전문 기술자와의 분쟁, 그렇죠?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그 다음에 인근 주민하고 건축 관계자와의 분쟁 또 있죠. 건축 관계자 지들끼리의 분쟁, 전문 기술자 지들끼리 분쟁, 인근 주민 지들끼리 분쟁, 6가지입니다. 그래서 허가권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요 문제가 작년에 나왔어요. 그럼 먼저 11번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축 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은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이건 쌍가로 1번 거기 첫 번째 줄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2번 조정 신청은 당사자 중 1인 이상, 재정 신청은 합의다. 조일 재합. 다 같이 시작. 조일 재합. 바로 쌍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조일 재합. 그래서 다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만 위주로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큼만 알자. 그런 뜻입니다. 조일 재합. 3번 조정원 3명 위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재정은 5명 이상. 5명. 그러니까 조정은 몇 명으로? 3명으로. 재정은 5명으로. 요거는 거기 보시면은 잘 나오죠. 그죠? 거기 나오죠. 바로 4번. 조정은 3명. 재정은 5명. 이렇게. 4번.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소에 기명 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의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서로 간의 합의가 너랑 나랑 합의됐다. 합의가 성립된 걸 보는 것이지 뭐 재판상 화해하고는 거리가 멀다. 왜? 재판한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간 조정을 합의한 거니까 재판상 화해하고는 거리가 멀다. 5번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위원이 공무원 직무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책이 있어요. 넘깁니다. 12번 문제가 이 문제예요.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12번 문제가. 요거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13번.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 신청받으면 60일 내에, 재정은 120일 내에 마쳐야 하며, 물론 연장할 수가 있다. 요거는 아까 쌍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3번. 2번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제시받고 30일이 아니고 15일. 요거는 동그라미 8번에 8번. 9번. 동그라미 9번이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3번 분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한다. 쌍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4번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쌍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 5번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을 하여야 한다. 이거는 쌍가로 3번에 동그라미 13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골라서 그냥 중요한 것들만 모아서 한번 문제화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자, 14번 건축위원회 문제가 두 문제인데요. 자, 요약집 154, 155 요 나와 있어요. 요것도 뭐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잘 나오는 문제도 아닙니다. 자, 건축위원회 틀린 것은 같이 봅니다. 1번 국장, 시도, 시군구는 건축물의 건축 대선에 관한 사항을 조정 또는 제정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둔다. 이건 바로 거기 건축위원회 쌍가로 2번에 그죠? 거기 잘 나와 있죠? 건축한다는 것, 조정 제정하기 한다는 것. 가로 1번 심의사항에 동그라미 2번 그죠? 2번. 하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 일단 둔다는 자체만 그냥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쌍가로 3번에도 보면은 그 심의사항에 동그라미 2번 그죠? 제정 개정 다 나와 있죠, 그죠? 예. 하여튼 둔다는 것 상식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공무원이 아닌 중앙건축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까? 2년. 그러니까 조금 전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몇 년입니까? 3년. 왜 그럴까요? 한 놈, 두 놈, 세 놈이잖아요. 지금 세 개, 3년. 건축위원회는 두 개잖아요. 중앙건축위원회하고 지방건축위원회 두 개. 이런 식으로 이해하라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년이다. 그 다음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은 이게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읽어주시고요. 5번 지문은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내가 넣어놓은 겁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고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거는 건축허가 파트에 했던 겁니다. 했던 거예요. 15번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 특히 1번 표준, 기준 얘는 뭡니까? 얘는 바로 중앙건축위원회다. 그래서 그렇게 좀 요 정도만 구분을 좀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깊이 있게 다 하지 못하죠, 그렇죠? 요 정도만 알면 여기 있는 지문만 이해하면은요, 여기에서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여기에서 정답 나오는 것이지 더 깊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건축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죠? 예.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주택법 들어갑니다. 주택법 같이 봅니다. 먼저. 자, 주택법은 일단 주택이 뭐냐? 그죠? 주택이 뭐냐 나오죠? 우리 용어 정리 파트에서 우리 큰 틀은 잡아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자세히는 못하지만 큰 틀은 잡아줘야 돼요. 먼저 우리가 주택이 있어요, 주택. 먼저. 자, 주택에서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겁니까? 주택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플러스 뭐까지? 부속 토지까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럴 때 뭐 했었죠? 단독하고 뭐가 있습니까? 단독하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자, 단독과 공동의 건축법상과 구분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죠? 건축법상은 4개씩이에요, 4개씩. 주택법은 맨 끝에 있는 공간, 기숙사를 뺀 3개씩이다.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세대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101동 101호인데 한 세대 등기가 하나 있는데 들어가서 안에 101호 102호 이렇게 세입자를 받는다고 각 세대별로 그죠? 101호 102호별로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포인트가 없는 요거예요. 없는. 있는 틀리겠죠. 없는 주택이고요. 그게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이제 3분의 1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방금 1번하고 또 같은 비슷한 용어가 2번이 2번. 그러니까 구분할 수 없으니까 줄 끈 거, 세대의 수에 관계없이 전체를 하나의 세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할 수 없으니까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국민주택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주택이 있다. 그러면은 국민주택은 뭐냐? 일단은 국민주택은 85 이하까지지만 국민주택 규모 하면은 최대 100까지다. 1호 또는 1세대가.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하면은 원칙 85 도시지역이 아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최대 얼마까지? 100까지를 통틀어 가지고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부른다. 이걸 누가? 주택법상 공공사업주체는 일반적으로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얘네들이 건설하는 주택. 하지만 민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재정 아니면 주택 도시기금의 그 재원을 지원받아서 얼마든지 민영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을 민간도 얼마든지 지원받아 건설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은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 뺀 나머지는 전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전부 뭐라 부른다고요? 민영주택이라 부른다. 이럴 때 주거 전용 면적 한정 방법은 일반적으로 건축법상을 다 준용합니다. 외벽의 중심선인데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이다. 뭐라고요? 외벽의 내부선이다.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 한정할 때에 주된 건축물 밖에 있는 창고, 건축물 밖에 있는 차고, 밖에 있는 화장실, 건축물 안에 말고 건축물 현관문 이런 거 나가서 창고도 마당 구석에 있습니다. 화장실도 밖에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면적에 산정하지 않고 지하실도 산정하지 않지만 지하실이 거실로 사용할 때는 면적에 산정을 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것이 또 뭐 있었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단은 300세대 미만이어야 돼요. 그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그런데 원칙 85 예외 100까지인 줄 알았는데 도시지역에서만 가능하다네요.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까지밖에 안 됨을 알 수가 있죠. 아무 눌러봤자 이것이 원룸형과 그 다음에 단정이 있는데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 되지요. 다 되지만 5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러니까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어서 아파트는 50까지밖에 안 되지만, 그렇죠?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거기 내용 보시면은 50 이하고, 그 다음에 욕실, 보일러실 제외한 나머지 원룸, 그죠? 원룸안에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투룸으로도 할 수가 있고, 또 지하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단지형은 아파트는 안 된다. 현재 일반 아파트, 일반 주택 짓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뭡니까? 단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연립하고 다세대만 되는데 심의 거쳐서 원칙은 4계층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 시에는 5계층까지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뭐 건축 제한을 읽어주시고요. 알아두고 보시면 맨 밑에 봐요, 맨 밑에. 주택의 규모별 건설별 나오죠. 국장은 주택 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 주택조합이나 고용자일 때는 100%죠. 이런 범위 안에서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할 수 있다. 75, 100. 요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 준주택. 거기 준주택은 알다시피 주택 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입니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네 가지죠. 거기요, 기숙사 옆에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면 거기에 학생 복지주택 포함입니다. 여기다 학생 뭐라고요? 요거. 학생 복지주택. 여기다 기숙사. 그리고 요것도 포함. 써주세요. 1번 학생 복지주택 포함. 법률이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공법은 내가 아마 이번 달 말이나 9월 초쯤에 저 전반에 또 훑어볼 겁니다. 또 개정 있는가 없는가. 자, 작년까지는 공고한 날, 그러니까 7월, 보통 공인중개사 시험 본다 공고를 언제 하냐면 7월 중순에 7월 말쯤 하거든요. 그 공고 기준, 원래는. 올해부터는 시험 날 기준이 바뀌었어요. 하도 이 시대만 들어오니까. 다시 말하면, 하필이면 공고한 날 다음부터 시행이야. 그거 내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무조건 시험, 공고는 아니고 시험 치는 날짜 기준이에요, 날짜 기준. 우리 언제 시험 보죠? 10월? 그러면 27일자로 바뀌어도 시험 내도 관계없습니다. 공고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매일 못 보니까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훑어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번 달 말이나 9월 초 봐서 또 혹시 바꾼 게 있다면 건축보도 지금 그때 내기잖아. 대수선할 때 미간 주고 또 혹시 또 봐야 돼 또. 그래서 바뀐 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기타 주택은 그냥 읽어주시고요. 공공택지. 그렇죠. 특히 6번 도시개발 사업이죠. 이건 공공시행자가 할 때 소형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 안 돼요. 환지 방식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없어요. 이런 것들만 우리가 알아서 풀어야 문제래요. 예. 주택단지는 하나인데 전부 다 하나에 하나. 그죠? 예, 여기 보면 하나인데, 자, 일단 여기 이제 좀 전에 준주택 했었죠? 준주택.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끝. 그리고 주택단지는 일단 하나로 보지만 요런 것들이 중간 지나갈 때는 각각 별개로 보라 그랬죠.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일 때. 그 다음에 도시, 군, 계획, 예정도로는 얼마다? 8m, 21, 8도. 나머지는 뭐 고속도로, 철도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틀리게 하지 않죠. 21, 8도. 정답은 어디다고요? 21, 8도. 숫자를 틀리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21, 8도. 부대, 복리시설, 주택에 딸린 복리는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고요. 그 다음에 기간시설, 강선시설 등입니다. 자,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크게 이제 대수선이 있고요. 대수선은요, 이제 10년 사용검사 이후 10년 경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부 증축을 포함한 리모델링은 건축법과 마찬가지로 15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과되고 그 전용 면적의 30% 이내인데 85 미만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40%까지 그 위로. 그러니까 세대수가 위로든 옆으로든 별도든 간에 일단 증가하는 것 자체는 세대수 증가형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수직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형은 곧 수직 증축형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무조건 30% 또는 40%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까지밖에 안 된다. 1000세대면은 150세대까지밖에 안 된다. 아무리 30% 40% 더해도 더 된다 할지라도 여기서 3계층 이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라 했습니다. 정했어요. 아파트가 주택이죠. 공동주택이 15층 이상이면 3계층까지, 14층 이하이면 뭐라고요? 2계층까지다. 근데 우리가 맨 마지막 단어 가면 이제 이것도 이제 이렇게 법률되어 있지만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시 뭐합니까? 안전진단 하죠. 그 다음에 니은 그죠?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해라. 설계 도면대로 해야 되겠죠. 도면이 있을 것 그 얘기죠. 여러분들요, 서울에서 이래 보면은 왜 뭐 5개 건물, 4층, 5층짜리 건물 짓다가 폭삭 이렇게 막 무너지는 경우 가끔 보죠. 그죠? 그거는요, 설계 도면이 없을 때 아마 그런 일이 나올 겁니다. 있으면은요, 분명히
도면들 할 겁니다. 없으니까 설마 되겠지 하고 막 들쭉하다가 이렇게 폭삭 무너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09, 109, 209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한꺼번에 받아요. 그쵸? 왜? 사업계획 받을 때 109, 209로 나누어서 건물 짓겠다, 아파트 짓겠다라고 사업계획 승인 한꺼번에 받지만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 109를 먼저 하고 209를 나중에 하니까 당연히 착공신고도 별개일 것이고 사용검사도 당연히 별개죠. 하지만 사업계획 승인은 단 한 번에 받는 거죠. 이럴 때 그 중간 나눌 때 가운데 109, 209 나눌 때 그 폭을 손으로 하지 말고 도로로 해라. 얼마 이상? 6m 이상으로 하고 아무리 나누어도 각 세대별 300세대 이상이 되고 전체는 얼마? 6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까지가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문제 풀면서 좀 정리해 볼까요? 자, 1번 주택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틀렸죠? 부속 토지도 포함된다. 답 1번이에요. 2번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고요. 3번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등등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된 주택이고요.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가장 기본적인 용어 정리입니다. 자, 2번 용어 설명 틀 옳은 것 맞는 거 보겠습니다. 1번 수도권에 소재한 읍면지역 국민주택 규모 밑에 최대 100가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아시겠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틀렸고요. 2번 주택 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은 바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아주 깔끔한 표현이죠? 예, 정답 2번. 3번 토지 임대 무상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냥 임대주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앞에 틀렸죠? 3번은 임대주택은 하면 돼요. 주어가.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해야 되겠죠. 틀렸고요. 4번 공동주택의 경우에 주거 전용 면적의 산정 방법은 외벽의 중심선이 아니고 외벽의 내부선. 그렇죠? 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면적을 한다. 5번 지하실을 거실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 그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거실로 사용 시에는 한정을 한다 그랬죠. 예. 3번 용어 설명 틀린 것 1번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시설 맞죠? 그 다음에 2번 숙박시설로서 제2종 공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게 2종이 아닌 간에 다중생활시설은 무조건 준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3번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 당연히 부대시설이고요. 4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한 뭐 원룸형, 단지형 쭉 나오죠. 내용은. 5번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 토지공 지공이 건설하는 주택이 아니죠. 얘들이 건설할지라도 뭡니까? 그렇죠. 바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죠. 대형주택은 아닙니다. 이들이 건설한 모든 주택이 다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알파가 빠진 것이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까지만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원칙 85, 예외 100까지만 얘기죠. 100 초과하는 것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자, 4번은 뭐 그냥 풀어주세요. 넘기세요. 자, 넘깁니다. 5번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를 보는 시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각각 별개다. 뭐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예를 들어 각각 별개다. 여기 가운데가 뭐가 들어가요? 고속도로예요, 철길이에요, 그죠? 자동차 전용도로예요. 아니면 이게 뭐라고요? 21도 8도 요거죠. 21, 8도 요거 이상일 때만 별개고 이게 안 되면은 각각 별개 아니겠죠. 그러니까 1번 보세요. 폭 8m의 일반도로 아니잖아요. 일반도로 얼마 이상? 20m 이상일 때니까. 그죠? 8m는 당연히 각각 별개가 아니죠. 나머지는 다 맞는 거죠. 3번 같은 경우도요, 20m, 들어보세요. 8m 이상이니까 당연히 20m인 맞는 거죠. 물론 3번 지문에 20m 이상 하면 틀리겠지만, 그죠? 8m 이상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3번은 맞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죠? 정답 1번. 그 다음에 6번 부대시설 읽어주시고요. 지금 뭐 6번, 7번, 8번 다 같은 문제인데, 자, 7번 봐, 7번. 7번. 용어 설명으로 틀린 것. 주택단지 안 도로는 부대시설. 그렇죠. 주택에 딸린 주차장은 복리가 아니죠. 뭐죠? 부대시설. 이 의외로 시험 잘 나옵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나오면. 3번. 주택단지의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근생시설은 복리시설. 단지 안과 밖 연결시키는 전기시설은 간선시설. 주택단지의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시설. 그래서 6번, 7, 8번은 같은 형태의 문제다. 그래 보시면 돼요. 바로 그냥 넘어갑니다. 9번. 공구의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하나의 주택단지의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이고요. 2번. 공구별로 착공신고 및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별도로 들렸죠. 별도는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가 별도지요. 사업계획 승인은 처음에 한꺼번에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가면 안 돼요. 틀렸어요. 2번. 3번. 주택단지 안에 도로를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야 하여 6m 이상 너비로 설정해라. 그 다음에 4번. 공구별 300세대 이상. 5번. 전체 얼마? 60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10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는, 틀렸죠? 없는. 뭐라고요? 없는. 네. 주시고요. 2번 읽으시고, 뭐 3번도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넘으면 안 되고요. 4번 읽어주시고, 특히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끝에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전체를 뭡니까? 하나의 세대로 판정한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1번과 4번은요, 말 표현이 다른 것이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5번하고 특히 1번, 3번, 5번이에요. 여기 나올 것은요. 1번, 3번. 왜? 3번을, 3분의 1을 또 숫자를 또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1번, 3번, 5번만 알면 되는 거예요. 11번. 자, 도시형 주택 보겠습니다. 틀린 것. 1번.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맞는 표현이죠. 2번. 단지형 연립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는 몇 층까지?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맞죠? 3번. 원룸형 주택과 면적이 85초가 1세대, 그죠? 함께 주인세대 1명, 주인세대 함께 건축할 수가 있고요. 4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죠? 이건 또 뒤에 가서 배워요. 5번.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면적 85 이하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파트는 뭐만? 원룸형만. 그죠?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죠? 자, 원룸형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가능하고, 두 번째, 단지형은 얼마까지? 면적이 없다는 얘기는 얼마까지? 85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 왜? 국민주택 규모니까, 도시지역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 되지만 단지형은 연립하고 다세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는 50 이하까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5 이하가 틀렸음을 알 수가 있죠. 예. 정답은 5번입니다. 자, 하나 더 12번 도시형 생활주택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원룸형 주택이 있죠. 그러니까 단지형과 원룸형도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2번 상업지역에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을 그러니까 원룸형 플러스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랬죠. 상업지역하고 하나 더 있죠. 어디죠? 준주공. (157페이지) 아까 전에 그냥 넘어간 분이죠. 맨 밑에 그 박스 건축 제한이죠. 건축 제한 1번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2번 땅값 세니까 이때는 해주자 그 얘기죠. 3번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진흥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그렇죠? 수도권 도시 맞죠? 수도권이 아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적은 얼마까지? 최대? 그렇죠. 100까지죠. 수도권인 거는 반대니까 85 이하여야 되겠죠? 4번 공사 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다. 아니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도 않고 감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그랬죠. 예.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단지형 있죠. 심의 거쳐서 5계층까지 할 수 있다. 자, 13번은 여러분이 풀어주세요 한번. 자, 14번 용어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간선시설은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정안방 등등 있는데 이것들을 주택단지 안 플러스 밖에 있는 시설에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맞는 편이죠? 2번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인 가스, 통신, 지연망, 난방시설의 경우에는 간선, 오타입니다. 간선시설에 포함이 된다. 아시겠죠?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3번 일명 100년 주택인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맞아요. 4번 여기 보시면 저에너지, 동그라미죠. 이거는 저에너지 건물은요 건강 친화형이 아니고 에너지니까 에너지 절약형입니다. 건강 친화형은 건강자가 나와요. 아시겠죠? 건강 친화형은 건강 어쩌고 나오고요. 에너지는 에너지 이름을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은 그렇게 좀 구분을 좀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4번 틀렸죠. 5번 500세대 이상의 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강 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해야 되고 1000세대 이상의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려는 때에는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요약식 있습니다. 이건 외우지 말고요. 이렇게만 있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공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특히요, 2번. 저를 봐요. 항상 잘 나와요. 저를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은 항상 시행자가 공공과 민간. 그러니까 민간은 안 돼. 누구만?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시행자가. 그리고 시행 방식도 수용 방식만. 아시겠죠? 공공시행자, 수용 방식이기 때문에 거의 여기에서 열이면 거의 9번 여기서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2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민간 안 돼요. 공공시행자잖아. 민간 시행자 안 됩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도 안 돼요. 무슨 방식? 소형 방식. 그리고 들어봐요. 도시개발 사업은 있는데 정비 사업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16번 문제가 바로 정답 5번인데 바로 정비 사업이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두 문제만 풀면 돼요. 그렇게만. 도시개발 사업은 되지만 공공시행자이지 민간시행자 안 돼요. 환지 방식 안 돼요. 수용 방식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은 아예 해당하지 않아요.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좀 풀고 좀 쉬었다가 조금만 더 마칠게요. 리모델링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재수선이나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2번. 사용 검사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각 세대의 면적이 85 미만인 경우에는 40% 이내. 맞습니까? 예. 원칙 얼마인데? 30% 미만인데, 요거는 40% 그죠? 까지 가능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160페이지 있죠? 예, 거기 리모델링 거기 동그라미 2번 그죠? 30% 이내인데 주거용은 40% 그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 수의 몇 프로죠? 15%죠. 15%니까 1000세대일 경우에 150세대까지 그랬죠. 10% 틀렸죠. 예, 15%고요. 4번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인 경우는 3계층까지 14층이라면 얼마나요? 2계층이죠. 왜? 14층 이하니까 15층 이상은 3계층까지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15층이다 3계층 14층이다 2계층 5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좀 쉬었다가 마지막에 너무 길게 하지 않고요. 조금만 더 마칠게요.